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에게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경고라는 제목으로 암마르, 마드하니 및 콜린콩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라고 그는 경고했다. 두 주요 국가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계속 모색하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 주석은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차기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보호주의적 수사가 미중 관계를 계속 계곡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처럼 보였다. 바이든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이런 얘기죠. 중국산 수입품의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을 벌인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중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는 주요 국가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비유들을 했어요. 왜 작은 마당에 높은 울타리 트느냐? 다 먹고 사는 게 빤한데 이 작은 마당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쨌든 시진핑은 자기네가 현재로서는 아시아에서는 왕이고 세계적으로는 니들 미국 때문에 우리가 그 2위인데 우리끼리 좀 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조폭의 세계에서는 이 2인자를 항상 견제하죠. 저는 뭐 세계 패권이라는 것은 조폭의 세계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은 항상 자기가 걸어와서 하는 장면을 찍히기 싫어해요. 미리 와서 서 있는 건지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오면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중국 시진핑과 함께 에이펙 사진 뒤에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안드레아 마골리스 폭스뉴스에서 폭스뉴스가 아주 그냥 극우적인 그런 뉴스라고 하죠. 이 사진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뒷줄 오른쪽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두 번째 서 있고 윤 대통령은 그 앞에 미국 앞에 서 있네요. 가운데가 항상 이 주최국 칠레 대통령인 모양이고 시진핑이가 바로 우측에 섰습니다. 이런 걸 미리 정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폭스 뉴스에서 좀 비하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진까지 좀 했어요.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폭스뉴스에서 가져온 거는 에이펙 2023년은 샌프란시스코였는데 미국에서 열렸으니까 당연히 가운데 섰겠죠. 이때 시진핑은 저기도 캐나다 수상 오른쪽에 밀려 있고 요 사진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맨 가장자리에 있고 요 당시 윤 대통령은 또 맨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거 보면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요 중국, 캐나다, 여기 호주인가 뭐 어딘지 모르지만 요걸 다 그냥 휘어잡자. 이런 뜻으로 그냥 망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에이펙 단체 사진에 이시바 총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후지모리 대통령 묘소 참배와 사고 정체로 요 기념사진에 이시바 총리는 찍히지가 않았답니다. 어쩐지 뭐 한 자리가 좀 비네요. 요런 뉴스도 있네요. 러시아 편두는 중해 반격, 나토 항모들 미 공백 매우로 아태로, 미 공백 매우로 과연 그런 건지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핵 항모 샤를 드고로가 올 연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입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일본과 필리핀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미 항모 전단과 합동 훈련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동시에 대처하느라 손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토는 지난 6월 이탈리아의 경항모 카보 우르호를 아태 지역에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엔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춘 드고로를 배치하기로 했어요. 내년엔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가 온다고 합니다. 유럽 최강 전력의 핵항모. 드고로는 취역한 지 24년이나 됐고 배수량은 4만 톤 정도에 불과하지만 6만 톤 꾸민 중국 라오닝호 항공모함보다 덩치가 작다. 하지만 핵항모인데다 미국식 증기식 사출장치 캐터펄트까지 갖추고 있어서 미 항모에 탑재되는 FA-18 호넷 C2 그레이 하운드 수송기 등도 이륙시킬 수 있다고 한다. 요게 프랑스 해군의 샤골 드롤 핵항모 내용이네요. 그 전경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토라 하더라도 핵심 국가는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빠졌지만은 브렉시트인가 거기에서 어쨌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독일은 뭐 오는 게 없는지 모르지만은 영국, 프랑스 쪽에서 이 동아시아 쪽에 항공모함을 보낸다는 것은 나름대로 유럽이 아직 우린 안 죽었어 라는 그런 거를 중국한테도 얘기하면서 거꾸로 또 미국에게도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상호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드네요. 미 공군의 F-15EX 5세대 능력 F-16, F-35가 북한 문 앞으로 향합니다. 카필 카잘 흥미로운 엔지니어링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의 말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는 첨단 4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고 4세대와 5세대 항공기 간의 통합성을 개선하기 위해 A-10 썬더볼트 2 항공기를 단계적으로 대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아 이니시어티브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 하에서 미국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일본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한반도는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육지전에 강한 그런 육해공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읽히게 되네요. 북한 문제 해결, 미 공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첨단적인 공군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이버스는 오산에서 진행 중인 슈퍼비행대 시험을 통해 F-16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발전시킨 것은 21세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을 진화하고 시키고 적응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결론 지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우리의 방어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압도적이고 타의 투정을 불허하는 전투 공군력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그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국이 우선이라는 거가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아태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먼저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돼야만이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트럼프, 머스크 승리에 과학자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이재철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과학예산 배정 때 DEI 적용했다. 연구자 실력보다 다양성을 중요시했다. 무리한 진보 정책에 질린 과학계 정보효율부가 수술해야 호소. DEI라는 게 다양, 형평, 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제 그만 이러는 건데요. 뭔 얘기인지 이제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과학계는 트럼프가 이 DEI 협약을 좀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체 다양, 형평, 포용성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는 무슨 연유로 과학자들을 화나게 한 것일까요? 오로지 능력 위주로 유능한 연구자 그룹을 구성해 정부 심사를 받아온 과학회의 전통과 달리 DEI 협약을 강제되면서 연구자 그룹 중 흑인과 아시아계 등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야 가산점을 얻어 정부 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쉽게 말해 바이든 행정부의 DEI 협약 규제로 인해 연구자 그룹을 모집할 때 실력보다 인정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한정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쓰는데 이 중 일부를 고액의 DEI 전문가 교육 컨설팅 비용으로까지 쓰게 된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로버트 P. 조지 프린스턴대 교수도 대선 기간 중 과학기금의 무자비한 정치화라는 기고문에서 DEI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미국과는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죠. 이 다양성, 인정, 뭐 이런 형평성, 포용성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과학계에 과연 이게 적용돼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뭐 딱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윤 정부에서 어디죠? 이 과학 예산 그거 예산 줄였다고 어떤 민주당 소속인 무슨 대학 박사 출신이 사각모를 쓰고서 뭐 폭언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카이스트인가 거기 어디 졸업식에서 이렇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어, 미국도 오죽하면은 정보 효율부를 트럼프가 이번에 만들겠냐 이게요. 쓸데없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다. 한국도 이하 뭐 우리도 그런 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무료불급한 예산, 낭비적인 예산 이런 거 정부 예산 줄여야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앨론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일론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앨런 머스크와 비맥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성을 명분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들 벤 워추클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작년 대선 출마 과정에서 최소 5개의 대형 기관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직원의 90%를 감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023년 백악관 선거에 출마하는 동안 그는 연방 직원의 75%를 해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교육부, FBI, ATF, IRS, 원자력규제위원회, USDA의 식품영양서비스 등 최소 5개의 연방기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
테슬라의 CEO는 머스크죠.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은 채 연간 6조 달러 중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3분의 1을. 그들의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수요일에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이 사진은 일론 머스크가 11월 13일 메릴랜드주 합동기지 앤드류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참모들과 함께 도착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 요 아가씨는 젊은 아가씨인지 나이 먹은 사람인지 이 참모들인 모양이네요. 네. 북한, 러시아의 전술을 가까이서 본 후 공격 드론 대량 생산 명령. 미아 얀코비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공군용 드론 양산을 지시했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관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드론 전쟁에 대한 러시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기지와 국내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낸시 드론과 이란이 설계한 샤우드 드론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었다. 지난주 코발렌코는 비아웨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 군인들에게 타격용 무인기와 정찰용 드론을 운영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북한의 절실히 필요한 실시간 전투 경험과 기술 노하우라는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에 아마 그 군 관련 파견이 됐다고 하는데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요 드론의 실제를 약간 흐리게 처리했는데 북한에서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진을 인용을 했네요. 중국 인구 격감 충격 2050년 반토막 미래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대립이 틈새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인구 격감이 미래지도 현재 14억 1178명이었지만 현재가 정점에 있다고 해도 좋다. 경제적으로 연결고리가 강한 이웃이지만 일본하고 너무 깊이 쫓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저위축에 의한 2100년의 총인구를 확인해 보면 6억 8405만 명이다. 80년에 걸쳐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의 내용, 합계 출산율이 1인 경우 2050년에는 중국의 총인구가 7억 명대가 된다는 것이다. 3명 중 1인이 노인이고 중국이 극심한 인구 감소를 초래하게 된 요인은 한 자녀 정책이다. 스스로 뿌린 치앗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제 발등에 도끼를 찍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죠. 연금 생활이 되면 젊은 시절처럼 소비할 수 없게 된다.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도 연령과 함께 바뀐다. 즉 실제 인구가 감소하는 이상으로 시장은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이 현안문 앞에 어린 그 소녀 둘이 걷고 있는 모습을 게재를 했네요. 어쨌든 지금 그 지구가 원하는 것은 2차 대전 후에 지금 거의 70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면서 경제도 활성화돼서 그런지 세계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자체가 너희들 이제 좀 그 인구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아? 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들. 어떤 자연적인 현상 속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기상이변이라든지 기후변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25일 유죄된 삼총 3김이 대한 비명계 물밑 움직임. 25일에도 뭔가 그 심판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지훈 동아일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라는 게 있네요. 25일 위중교사 혐의 1심에서도 유죄를 받고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 삼총 3김 김부겸, 이낙연, 전세균 전 국무총리들과 김 전 지사, 그 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현 대표는 25일이 야권 지각 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붕괴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가 좀 보장이 된다. 그 여야가 좀 건전하게 대립되고 극렬한 어떤 그 대립 이런 것은 결코 한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일 방위상 방위협의체 신설 합의 중국 염두에 둘 것인가? 미 차기 정부와도 공고한 협력 관계를 후지TV 정치부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 인용이 됐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 이 사람이 모양인데요. 17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에서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 오스트레일리아의 말즈 국방장관과 회담에 일비 호주 방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을 합의했다. 미 1호 방위 협의체는 여기 이제 미국도 또 호주가 또 들어가서 강력급의 협의의 정기 개최나 정책이나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 협의, 지역의 긴급사태에 관한 탁상연습 등을 실시해 미희로 3개국의 방위협력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이 한미일도 하지만은 호주까지 발을 넓혀가지고 그래도 왕년에 그 동남아를 제패했던 나라가 그래도 그 활동 범위가 꽤 넓네요. 동중국해로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시키는 중국에 대한 염려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 거듭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삼국의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확인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 후 회견에서 미국의 차기 정권과의 사이에서 강고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로의 제휴를 심화시켜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호주가 꽤 먼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국하고도 이제 관계가 꽤 그 긴밀한 나라가 돼 있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호주 출장을 갈 수 있을 간 만큼 그렇게 어떤 호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얘기지만 20년 전에 호주에 큰 공장을 져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가서 그 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외에 호주하고는 지하자원 및그 식량 이런 거하고 한국과 일본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긴밀하게 경제 협력이 돼야 될 나라라고 생각이 되죠. 이시바 총리 트럼프 취임 전 회담 포기 아메바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어요.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파고든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시바 총리. 트럼프 취임 전 회담 포기. 근데 이번에는 그 에이펙 회의 가서 상당히 그 깊은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트럼프 측 이 캠프에서는 이번에는 트럼프 측근이 법률면이 민감하다고 분석한다. 그래가지고 공식 모임을 가지려면은 취임 후 2월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실현하고자 지금 진행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편 한국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권유하고 병사를 보내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리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정상회담의 빈도를 더욱 높이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올해라고 했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에 한국을 처음으로 좀 한번 이시바 총리는 한국을 안 왔던 모양이네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면 정치권과 정부, 담당 기관 모두가 미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제목이 이 슈카월드 유명한 유튜버죠. 뭐 구독자 수가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명한 슈카월드인데 진행하는 걸 쭉 어저께 좀 봤어요. 봤는데 잘 재미있게 우습게 하면서도 얼굴 표정과 그 눈을 보니까 분노를 삭히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 우리의 증시 관련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가? 이 슈카월더가 증권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 주식 투자나 증권 투자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피해를 좀 많이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에 분노하느냐? 주식시장은 그렇게 놔두고 쉼없이 나오는 부동산 대책,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따져가며 아주 조금의 하락만 와도 나라 전체가 온갖 대책으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우리나라인데 법안에 주주가 적혀 있지 않다고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대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냐? 우리나라 법안은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법안이냐? 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필요조건 논리로 얘기하면 상법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의 총주주를 넣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강렬할 것 같네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거 아신가? 기업의 주가에 관심 없고 이 사회가 주주에게 피해가 되는 결정을 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분할 증자 상장 호재 흘리기 등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과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10%의 관심도 없냐? 주식 투자자들은 모두 바보들로 보냐? 그런데 그게 가능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기업들이 그게 이익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게요. 그래서 견제와 제어가 약해도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분노를 하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비유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이복현 금감원장의 얘기인데 이게 홍콩 어디 가서 회업을 하는데 홍콩에서 고려인 얘기까지 해요. 고려인 조사 계속 유의미한 사실 확인. 증권부 신재근 한국경제T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상증자를 처리한 고려아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의미한이라는 게 참 회계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고려인의 불공정 거래와 유상증자 계획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안 한다고 철회했어도 그거 아니야. 검사 조사는 현실적으로 철회가 조사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렵다. 각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조사와 검사에 착수한 만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해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위법성? 뭔 얘기인지 법을 따지겠다 이거지. 주관사 증권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고려아연을 잡아먹겠다는 뜻으로 자꾸 들리네요. 그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데 요 위에 말하고 유의미한 사실을 관계했다. 근데 그 사실관계를 한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데 유의미라는 용어가 이 친구가 뭘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금 저도 좀 문자를 써서 유식연하게 이 비유를 이 금감원장한테 하고 싶다는 얘기는 적합성은 모르고 현행 적법성만 아는 수준 발언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합성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요건 법제처한테 물어봐라. 행정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계획단. 이거 따끈따끈하게 10월 29일 날 이게 공시가 된 얘기예요. 법제처 주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대통령령 일관 개정안. 뭐 보면은 행정기본법이 있는데 그 이하 뭐 여러 그 부수한 법령이 있는데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 통일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9개 관계부처와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종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9개 일괄 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아까 그 상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이 모법과 하위법에 중복되는 규정 이런 더 모순되는 것들도 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가 여기 그 미래법제 혁신계획단인데 이거를 일일이 전수조사한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다 읽어가면서 아날로그식으로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미 다 그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한다 그러면은 뭐 알고리즘을 좀 만들어서 정합성이 부족한 것을 찾아내라.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그 챗 GPT인가 뭐 이런 그 오픈 AI 이런 데에서도 AI가 아직 정합성이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순되는 거를 못 찾아낸다는 거죠. 상관관계 있는 것만 찾아내고 인과관계가 뭔가 이 모순되는 거는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AI는 학습형이고 그 가리키는 선생은 AI를 하면 안 되고 창조적인 거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체계에서 정합성 모순을 찾아내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는 뭐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령 정도는 모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대통령령은 대통령까지가 전결이죠. 그러니까 그 행정부 입장에서 행정기본법
요거만 핸들링 했는데, 법제처면은 모든 법을 또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법 이런 것도 왜 연구 좀 하지 그래? 응? 자,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잠깐 좀 요건 쉬는 페이지. 독일 여자 시골 5일장 갔다가 처음 인신공격, 발음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되네요. 당하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 인신공격이 아니라 인신공격 당했다. 시골 장터만이 아니고 시골 재래시장이든 뭐 여기에서 한국의 그 풍부한 인심을 당했다 이거예요. 어, 아주 그 반어적인 표현이지만 공격 당했다는 게 그 문화 충격이라고 그랬지만 한국 인심의 그 풋풋한 그런 따뜻함을 받았다.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독일 여자죠. 외국인들한테 또 우리 친절하죠. 외국인들한테 우리 친절하니까 흑인한테도 친절해야 되는데 카나리 블랙 왜 한국을 자꾸 변수로 만들어 한국이 자꾸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한국이 7조를 제일 먼저 입금했대요. 그 다음에 바로 뜬 게 일본은 10조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EU가 뭐 30조인가 80조인가 입금을 했다고 그러고 뭔가 그 비밀이 밝혀지면은 비밀이 아니고 이 카나리 블랙이라는 게 그것도 프로그래밍 모양인데 전 세계 전력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 공동의적이라는 목표를 가졌을 때 그래도 갈등을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먼저 보낼 거냐. 그리고 먼저 신뢰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은 현실상 그 주인공의 선택은 신뢰를 먼저 보내는 거로 공동의 적을 위했다면은 아, 협력을 해야 되고 또는 배신할 수도 있어요. 공동의 적을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동의 적이 이 배신 때린 사람하고 동족이려면은 한쪽에서는 배신이 되지만 둘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협력을 하기 위해는 반드시 신뢰를 먼저 보내야 한다. 배신하기 위하여는 신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로도 뭐 잠깐 그냥 제가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에서 서로 목숨을 건지는 신세를 졌다면 상대방의 공경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이 불문명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철수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철군을 시켰는데 이 철군 과정에 그 철군에 좀 미흡한 점이 뭐였는지 트럼프 아저씨가 좀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 슈카월드 방송이 꽤 그 재밌는 내용 또 유의미라고 자꾸 써오니까 저도 그런 거로 잘 진행이 됐어요. 요거는 뭐 제가 한다기보다도 제가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식민지 조약이 영어하고 마오리족의 그 말이 틀려가지고 이 주권에 대한 내용이 마오리족 이 협약에는 없었다.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문제가 돼가지고 재해석하는 법률이 통과가 되는데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 하면서 22세의 이 여자 국회의원이 그 뭐예요 그 이 하카 춤을 추면서
전사의 춤이죠. 여당은 유리하게, 백인이 유리하게 그렇게 개정하려는 거고, 해석에 대한 법률을. 뭔 얘기냐? 주권 얘기가 없는데, 옛날에 이 식민지 이 계약에, 그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순식간에 찬밥이 된 기후변화 회의, 아제르바이잔에서 기후협약 회의가 열렸대요. 그런데 친환경 정책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다라고 트럼프도 얘기했고, 아르헨티나 밀레이 당선 직후 환경부 아예 없어버렸고, 그런데 애초에 기후회담을 바쿠 유전지대에서 진행하느냐 논란까지 등장했다. 이 카스피해의 이 바쿠 유전지대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터키를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까지도 해저 수송관까지 해서, 어쨌든 터키에는 중동과 그다음에 유럽을 연결하는 반도에 위치하고 지정학적으로 참 양쪽에서 견제 역할을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온유가스는 신의 선물이다. 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처럼 원유와 가스도 똑같은 천연자원이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러냐? 기후변화회의에 개회사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기후변화회의가 이제 찬밥 신세가 됐다. 파리 협약인가 이제 거기 트럼프는 탈퇴한다고 그러고 그러죠. 또 기후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마크롱이 주식 및 채권 거래 시 0.1% 수수료를 부과하고 운송업체 및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는데, 데모 일어나서 깨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회했죠. 그리고 COP 회담에 모인 서구권 대표단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이 재정기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무슨 또 개똥 같은 얘기냐. 지난 100년 동안 탄소를 미친 듯이 배출한 것은 당연히 서구 국가들이고, 이들은 시간이 흘러 제조업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중국에 넘겼는데 이제는 중국 보고 탓을 하고 있다. 우리 중국이 현재 정부 보조금으로 친환경 제품을 아주 싸도 너무 싸게 너희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 보조금이 환경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응? 물론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니까 수출만 담당하겠다. 재정 지원은 너희들 선진국의 먹이다. 이렇게 실제 중국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말장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태양에너지 저기 에너지 셀인가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거 좋은데, 전기차 이런 거 좋은데, 너희들 자체가 우선은 미세먼지나 그런 게 덜 나오는 석탄 대신에 천연가스로 한번 다 대체해봐. 자기네는 석탄을 써가지고 한국에 매년 황사 시기 때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환경에, 그게 일본까지 넘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석탄만 안 써도 옛날 황사는 그래도 농사에 도움이 됐던 거니까. 그리고 황사가 안 넘어가게 거기 조림 사업도 좀 하라고. 그런 게 환경이지. 그런 얘기는 왜 환경회의에서 얘기하는 놈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선거의 묘수 숨어있는 1%를 찾아라.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에 다른 건 한 거 없고, 투표 당일날 투표장까지 차로 했는데, 어쨌든
아미시들이 사는 지역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거예요. 가장 충성스러운가? 누가 가장 충성스러운가? 트럼프 내각 인사가 역시 만사인 것 같습니다. 자관, 이번에 그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임 국경 차로 토머 호먼, 불법 이민자들은 지금 짐을 싸는 것이 좋을 거요. 강한. 그리고 환경보호청 EPA 국장의 리 젤딘, 이 사람이 환경보호청에 일하면서도 그는 과거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추진했을 때 해당 협정이 미국에게만 너무 불리하고 공정하지 않다며 탈퇴를 적극 지지했다. 그래서 발탁이 되고 충성하는 충성맨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대사,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서를 봐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지. 서한지구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먹는 거 당연한 거다. 옛날 자기 땅 찾겠다는데. 그리고 신임 법무장관은 맷 케이츠인데 과거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신임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어떤 장성이든 다양성 깨어난 아까 형평성 뭐 이런 그 DEI 이거를 국군들이 그 군인들이 쓴다면은 날려야 한다. 저서를 통해 취임 즉시 군대 대규모 인사 개편을 하겠다. 원인 불명이라고 제가 그냥 큰 글씨로 하나 넣어봤는데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 뭐 운동 많이 한 모양이네요. 케네디가 백신 관련 음모론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신 맞지 말아라 코즈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원인 불명 반대 백신 서적을 그 백신 반대 서적 발간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직 그 트럼프 장남이 인선이 안 됐는데 77년생 장남은 벌써부터 고위급 관료로 언행을 하고 있고 인사 거부권을 원한다고 밝혔다. 어떤 직함을 줄지. 트럼프는 과거부터 맥마운 가문과 인연이 깊다. 상무부 장관의 린다 맥마운, 중소기업 청장도 한 번 했으니까 이 남편이 프로레슬링 이거 여자하고 또 동시 창업을 했다니까 잠깐 이런 또 자관 트럼프 충성파들 재미있네요. 우리나라 그 장관들 임명할 때 그 프로필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좀 하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무슨 환경부 장관이 누군지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야 이거는 한 200만 독자라고 시청자가 있다면은 개인이 아니고 벌써 직원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많이 잘 수집을 했겠지. 크리스 라이트는 화끈한 드릴이 기대되는 크리스 화이트. 드릴 베이비 드릴 뚫고 뚫어라. 이런 류의 표현이 그 마크 트웨인이 소년한테 망치를 줘주면은 모든 게 망치로 보인다 하는 그런 류의 표현 같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 드릴을 줘주면 모든 구멍을 낸다. 모두 구멍을 낸다. 어린애들은. 그래도 가장 관심사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도 아까 그 효율화를 위해 정합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조그만 나라의 법이 그렇게 뭐가 많은지 좀 불필요한 법들 좀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이나 이런 거 없애고 우리도 예산을 좀 줄이는 이 민간적인 왜냐
자기 트위터나 자기 직원들 막 팍팍 자르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게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정부 지출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다. 정부 지출은 사실상 과세 개념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 지출이 어디서 오냐? 소득세와 같은 직접 과세나 통화량 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 간접 과세 아니냐? 그러니까 유동성을 위해서 돈을 푸는 것도 결국 인플레를 정부가 시키는 거 아니냐. 도널드 트럼프 손녀가 이 앨런 머스크가 아저씨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네요. 이상 좀 길었습니다. 11월 14일자를 마치겠습니다.